픽솔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게임 회사로 알려진 넷마블이 1조 7,400억 원의 국내 렌탈 시장 1위 업체인 웅진코웨이 인수를 확정했습니다. 웅진코웨이 인수는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의 결단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넷마블이 보유한 IT 기술과 웅진코웨이의 렌탈 사업이 접목해 스마트홈 구독 경제로 사업 체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넷마블은 웅진코웨이를 1조 7,4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지난 12월 30일 주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넷마블은 이로써 웅진코웨이 지분 25.08%와 경영권을 인수하게 됐네요. 이번 웅진코웨이 인수는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의 이종산업 첫 도전입니다. 이번 방 의장의 코웨이 인수는 일반 가전에서 스마트 기기로 넘어가는 렌탈, 구독 경제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생활 가전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샤오미가 가장 현실적인 넷마블의 벤치마킹 모델로 꼽히는데요. 샤오미는 최근 다양한 사물 인터넷 제품을 미홈이라는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로 연결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집중 육성 중입니다. 국내에서 스마트 가전 기기의 구독 경제 시장이 태동기를 맞고 있는 만큼 렌탈 분야가 크게 확대될 전망인데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등 생활 가전을 넘어 PC, TV나 자동차를 포함해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 렌탈 영역이 넓어질 수 있겠네요. 방 의장은 게임 사업에서 확보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IT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스마트홈 구독 경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을 정수기 등 코웨이의 렌털 제품에 접목해 교체 주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동 주문 및 배송 시스템까지 갖추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네요.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교체 수요를 파악해야 했기에 새 시스템을 갖추면 코웨이 서비스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서장원 넷마블 경영전략 담당 부사장은 IR 발표를 통해 이번 코웨이 투자는 구독 경제와 스마트홈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큰 잠재력을 가진 인수합병 기회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승부수가 내년 넷마블의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데요. 방 의장은 지난 2016년 임직원 워크숍에서 2020년 연매출 5조 원 달성과 글로벌 게임 메이저 톱5 진입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올해 2조 2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넷마블 매출에 2조 7천억 원대의 웅진코웨이 매출을 더하면 2020년 매출 5조 원 달성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이 정전으로 1분간 멈춰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삼성전자가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기도 화성사업장에 1분간 정전이 발생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정전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화성시의 변전소에서 송전 케이블이 터지면서 발생했는데 화재가 나진 않았지만 인근 경기 동탄 일대가 2분 정도 정전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가동이 중단된 생산 라인을 복구 중이며 피해 추정액과 복구 시기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30분 만에 복구되기도 했는데 당시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손실 규모가 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전 시간은 1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피해가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재가동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복구에 최소 2-3일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사이버 도박과 별풍선 깡 등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검거된 91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 도박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별풍선 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 성폭력 6명, 교통범죄 5명, 폭력행위, 동물학대 1명 순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방송 중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인데 별풍선 깡은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면 길게는 한 달 뒤 해당 금액이 청구되는데 별풍선 깡을 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별풍선을 구매하는 겁니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이 이런 별풍선 깡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25명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총 59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단속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의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은행에서 현금 거래를 하지 않아 노인들이 기차를 타고 현금을 찾으러 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매일경제에 보도인데요. 스웨덴 서남부 스코네주 소재 도시 룬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은 대량의 현금이 필요할 때면 30분간 기차를 타고 인근 도시인 말메로 향한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는 현금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70대 나이에 홀로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거리지만 현금이 익숙한 그에게 선택권은 없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나 같은 노인은 현금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점점 ATM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제로금리 장기화로 현금 없는 사회로 성큼 다가선 스웨덴에서는 디지털 금융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고령층 등 특정 계층 소외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명 디지털 금융 디바이드인데요. 통상 저금리가 지속되면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적인 경로로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제로금리를 겪어온 주요 국가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현금 거래 보관 비용을 낮춰 자금 회전율을 끌어올리고 돈 흐름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겁니다. 스웨덴은 은행 지점 절반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상당수 상점에서도 현금 대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특히 스웨덴에선 모바일 간편송금 결제 앱인 스위시만 받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핀테크에 익숙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결제의 자유도 침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스웨덴 전자신분증인 뱅크 아이디는 20대의 97.9%가 사용하지만 80대 이상은 0.7%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 금융 디바이드 나고자는 노년층뿐만이 아닌데요. 스위시로 결제하려면 스웨덴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민자에게는 너무나 높은 장벽입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봐도 고령층이 주로 의존하는 은행 지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행 연합의 올 9월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의 은행 지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7만 4천 곳으로 전년 대비 약 5.6% 줄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는데요. 2008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은행 지점의 총 27%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점포가 사라진 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은 단순히 접근성 문제뿐 아니라 금리 혜택에서도 소외를 경험하는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상품을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런 현상을 우려해 지난 9월 은행에 현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고 정부는 이 법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디지털 금융 디바이드에 취약한 인구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금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비현금, 즉 캐시리스 결제 비중은 20% 수준이라 여전히 도쿄 시내 곳곳에서는 ATM을 이용하기 위한 대기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은행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들이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ATM 수를 줄이고 있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ATM 수는 성인 인구 10만 명당 127.5개로 2009년 132.8개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카가 자차를 처분하는 소카 회원에게 50% 상시 할인 구독 서비스를 1년 동안 무상 지원한다고 합니다. 1년간 전국 12,000대의 차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소카를 50% 할인된 가격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값 패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이는 차량 매각 후 공유 서비스 이용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회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소카 회원인데요. 증빙 서류는 폐차 인수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자동차 원부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단 차량 처분 일자가 2019년 9월 30일 이후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카 앱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공공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 처분을 선택,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소카 반값 패스는 서류 최종 확인 후 쿠폰 형태로 자동 지급되는데 등록 방법과 반값 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카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험용 쥐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GTA를 맞아 중앙일보는 실험용 쥐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실험용 쥐는 길이 8cm, 무게 25g의 작은 체구에서 생체 데이터 400개를 남기는 작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연구에 보탬이 되기 위해 국내에서만 연간 350만 마리가 희생되는데요. 인간 유전자와 90% 이상 일치한 데다 평균 수명도 2-3년 정도라 노화 연구에까지 용이한 실험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태어난 한 실험쥐는 태어날 때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데요. 바로 쥐란 모델입니다. 쥐는 28,000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특정 유전자를 일부러 망가뜨려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쥐란 모델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수정란 상태에서 해당 유전자를 편집하는 건데 이 쥐가 만들어지면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고 사람들이 하는 건강검진과 비슷해 청각, 시각도 체크하고 엑스레이와 골밀도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생명연은 쥐를 공유하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사업단에서 만든 쥐 등을 보존하고 번식시켜 전국의 연구자들이 분양해 갈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연구자들이 연구소에 와서 당뇨, 신경계 질환, 암 등 각자 연구의 필요에 맞게 유전자가 편집된 쥐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피는 건데요. 유전자 치료법, 신약 테스트에도 쥐가 쓰입니다.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쥐에게 먼저 투약해 반응을 보는 겁니다. 쥐는 특정 유전자와 질환의 상관관계를 밝히거나 신약 효과를 검증하는 데 쓰이는 거라 연구의 처음과 마지막 모두에 쓰인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용 쥐의 몸값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노화 연구에 쓰이는 건강한 노령쥐들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몸값이 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이 와서 15개월, 24개월, 30개월 등 연구에 필요한 나이의 쥐를 찾아서 데리고 가는 시기인데 보통 생후 15개월 이상 쥐들을 노령쥐라고 하고 생후 30개월 쥐는 사람 나이로 따지면 무려 80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실험용 쥐는 생각보다 무척 청결하다고 하는데요. 더러운 걸 참을 수 없어 항상 혀로 몸을 핥아서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